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2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Time flies. 자, 어제 댓글 빨리 읽어보고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담배나 약은 안 하는 게 당연하지만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닌 전혀 안 마시는 사람은 좀 깍쟁이처럼 보여서 남별로라고 하셨습니다. 하긴 회식 자리 가서 저는 술 안 마시는데요. 계속 그러면 약간 좀 깍쟁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보고는 제 친구들이나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술 안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3-4시간 동안 술자리에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 소주 첫 잔 있잖아요. 첫 잔을 그냥 눈 딱 감고 원샷을 해버립니다. 이제 첫 술잔 돌 때 딱. 아니면 요즘 뭐 소맥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맥도 제가 탑니다. 제가 타면서 이렇게 소주 한 3분의 1만 넣고 맥주 반잔 정도 딱 해가지고 그걸 원샷을 하면 한 15분, 10분 지나면 얼굴이 뻘개지거든요. 빨개지는 게 아니라 뻘개집니다. 그리고 한 30분 지나면 저보고 그럽니다. 넌 술 그만 마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 잔은 받아놓고 거의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만 합니다. 헐리우드 액션. 마시는 척. 이렇게 고개만. 잔은 그대로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너 술 그만 마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 3시간 좀 지나서 갈 때는 괜찮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너무 저는 안 마시는데요. 이러면 좀 깍쟁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이름 제너님 올해 수익 나셨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익의 비결이 손절은 짧게 하고 익절을 잘하셨다고 합니다. 하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분은 약세장에 강하고 어떤 분은 또 강세장에 강하고 강세장에 강하면요 약세장에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나 이대호 선수나 우리나라 최고의 홈런 타자들은 최고의 또 삼진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모든 장점을 다 가지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홈런도 제일 많이 치고 발도 제일 빠르고 삼진도 제일 안 당하는 그런 홈런 타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건데 올해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비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니체와 바그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작곡가 쇼팽과 화가 들라크루아 이 들라크루아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화가인데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들라크루아는 쇼팽이 죽는 날까지 우정을 유지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재적인 작곡가와 화가는 서로의 분야를 존중하면서도 예술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며 혁신과 창의성을 꽃피웠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이어져서 시너지를 발휘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니체와 바그너는 이래 나중에 원수처럼 지냈다 했는데 끝까지 또 좋은 우정을 유지한 케이스를 말씀해 주셔서 이 들라크루아라는 화가 살짝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아마 아시는 교과서에도 나오니까요. 그죠? 프랑스 혁명 관련해서 이 그림이 항상 나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들라크루아인지는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가네요. 들라크루아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쭉 들라크루아
아마 프랑스어로는 외젠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보면 영어식 발음은 유진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의 영어 이름을 유진으로 해가지고요. 유진박입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도 계시지만, 유진이라는 이름이 참 옛날부터 좋더라고요. 약간 중성적이잖아요. 여자 이름도 되고 남자 이름도 되고. 근데 이 세익 하면 이 끝에 기역자가 들어가면 뭐 정석 뭐 이러면 약간 좀 이름이 세지잖아요. 근데 이래 좀 부드러운 이름이 좋을 것 같아서 유진 했는데, 유진 이게 좋은 유전자 이런 뜻도 되잖아요. 지인이니까. 그래서 유진으로 지었는데, 이 드라큘라의 풀네임이 또 유진 빅토르 드라큘라. 자, 그러면 오늘도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한국경제신문 뭐 매경 이래 보다 보면 신문을 제대로 다 읽으려면 거의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스포츠 뉴스를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 관련된 기사만 보는데도 거의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빚으로 겨우 연명, 한국 전 세계 꼴찌, 초유액 굴욕. 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얘기입니다. 코스닥의 굴욕 5곳 중 1곳 좀비기업, 글로벌 수익률 꼴찌 K증시의 민나. 363개사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 퇴출 안 돼, 시장 신뢰 잃어, 소액주주 피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올라와 있는 기업 5개 중에서 한 곳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나타났는데, 기업 존속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연명하는 이런 부실 상장사가 매년 수십 곳씩 늘어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금 1771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이 20.4%, 363개 회사이고요. 이자 보상 배율은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이 영업이익으로 그에 갚아야 할 이자를 나눈 것인데,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도 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실상 폐업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의미에서 좀비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이 빨리 폐업을 해버리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내 돈은 그나마 건질 수가 있는데, 계속 이자가 더 많이 나면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도 계속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싸리 폐업하는 게 낫다는 거죠. 산업 특성상 수년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바이오와 제약, 의료기기 업종을 제외하더라도 한개 기업의 비중은 13.5%나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올해 내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수익률 꼴찌를 면치 못했는데, 전문가들은 낮은 상장 문턱을 넘어서 신규 기업이 계속 유입됐지만 좀비 기업 퇴출이 지연되며 시장 건전성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결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1년 말 기준으로는요, 1532개 회사였는데 3년 새에 239개나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 시장의 상장사는 9.8%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이 거래소랑 코스닥 시장의 이 상장과 상장 폐지 요건도 이거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상장을 하는 거는 조금 상장하는 거에 대한 심사 기준은 옛날에 뭐 중국 기업, 말도 안 되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우럭발이 팔아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에 대한 그런 검증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뭐 중국 원형 자원이었죠. 그 완전히 그 장활인가? 엄청나게 우리 투자자들이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왜 중국에다가 저희가 IR 할 때마다 질문했거든요. 아니 왜 중국 시장에 상장 안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했냐고. 그러면 뭐 중국 시장에 상장하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나고 보면 이익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엉터리였잖아요. 그런 엉터리에 대한 감시하는 부분은 좀 더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상장을 하는 거는 코넥스라든지 이 코스닥을 거치면서 상장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이 퇴출 요건을 저는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처럼 동전 주식 되면 6개월 동안 동전 주식을 못 벗어나면 그냥 자동 퇴출되도록 그렇게 해야 대주주가 그 주가가 1달러 미만으로 못 내려가게 뭐 관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좀 기사 좀 더 읽어볼게요. 자, 2기가 나스닥 지수가 3년 동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코스닥은 33%나 추락을 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매매만 정지된 채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는 기업도 81개나 되네요. 김학균 센터장은 좀비 기업은 코스닥 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깎아먹고 소액 주주의 피해를 키우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군요. 올해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를 벌이는 동안 한쪽에서는 칼바람이 몰아쳤는데 나스닥 시장에 약 200개의 기업이 새로 입성을 했네요. 그래요? 아까 나스닥이 몇 개라고 했죠? 200개나 새로 상장을 했군요. 자, 밑에 기사 보면 나오죠. 그 2배인 400곳 가까운 기업이 내쫓긴 것이다. 증시가 1년 내내 침체한 한국은 정반대고요. 올해 코스닥 시장은 신규 상장 기업이 상장 폐지된 기업의 3배에 달합니다. 나스닥 시장의 문제 기업을 과감히 쳐내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주주 눈치를 보느라 퇴출을 늦추면서 좀비 상태의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상장사는 증가하는데 지수는 하락한 코스닥 시장. 이 그림을 무시무시하게 이 좀비 손이다, 그죠? 상장사 숫자입니다. 코스닥 1468개에서 지금 1771개.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는 968, 1033 갔다가 지금 686. 지수가 못 올라가게 이래 좀비가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붙들고 있네요. 끌어내리고 있다, 그죠? 주당 1,000원 미만 주식이 187개, 하루 거래량 만주 미만도 294개, 하루 거래 대금 1억 원 미만도 656개나 되네요. 1억도 거래가 안 되면 완전히 소외 주식이다, 그죠? 올해 나스닥에 상장 폐지된 종목이 395개고요. 같은 기간 상장된 종목이 192개였네요. 지난해에는 상폐 종목이 796개, 신규 상장 종목은 154개로 상폐 종목이 상장 종목보다 5배나 많았네요. 지난해면 23년이다, 그죠? 그러니까 22년에서 23년을 넘어오면서 빅세븐의 주가가 나스닥의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실제로는 상폐 종목이 800개 가까이 됐었네요. 올해는 400개. 작년에는 상장이 150개, 그리고 올해는 상장이 190개.
2021년에 3,648개이던 상장 종목은 올해 3,287개로 9.8%나 감소했고요. 엄격한 상장사 관리를 통해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 기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있기 때문인데 2020년 6월에 나스닥에서 퇴출당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중국 전역에 수천 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성장성을 인정받았지만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조작 사실이 적발되면서 상폐가 됐고요. 22년 말 나스닥 1호 상장 K바이오 기업으로 나스닥 시장에 입성한 PH파마는 최소 유통 주식수 100만 주를 유지하지 못해서 4개월 만에 상폐되는 굴욕을 겪었었네요. 이런 일도 있었네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해 60개 기업이 새로 상장했고 상폐된 기업은 19개 불과하고 이 중 6개 기업은 그것도 자발적으로 나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된 기업은 13개 뿐이었군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기업은 69개에 달한 반면에 상폐 종목은 14개에 불과를 했습니다. 3년째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이 239개 바이오 제외한 겁니다. 이런 숫자에 비하면 지나치게 적은 상폐 건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좀비 기업은 이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급 사채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면서 지금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 그만큼 시중에 주식수가 더 늘어나게 되죠. 주가는 빠지고 주식수는 더 늘어나고 이런 기업들 몇 개 있습니다. 만성 적자로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한 상장사는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서 CB와 BW 발행 가능 한도를 각각 500억에서 2천억으로 대폭 늘렸고요. 발행 주식 총수도 5천만 주에서 5억 주로 10배 늘렸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가 크게 희석될 수밖에 없죠. 주가는 3년 사이에 10분의 1 토막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성 운용사 대표는 질이 나쁜 주식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서 코스닥 시장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좀비 기업을 제때 퇴출해 시장 건전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고요. 한국거래소 등은 연내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폐지 심사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야, 그 나스닥의 시총이 그 어마어마한 시총을 하고 있는 이 나스닥의 상장사의 숫자가 아까 얼마라고요? 287개, 한 3,300개 정도 된다, 그죠? 이 나스닥이 3,300개인데 우리나라 코스닥에 1,700개 기업이 그러니까 뭐 기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또 거래소가 아니라 코스닥이다 보니까 약간 벤처스러운 기업들이 코스닥에 또 많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올라와서 증권시장의 순기능을 통해서 그죠? 시총이 커지면 그걸로 사람도 뽑고 또 투자도 하고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코스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또 태동이 되고 커지기도 하고 인큐베이팅 되고 그죠?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지. 잘못하면 진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판, 코스닥에 대한 평판이 나빠진다. 이 평판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말 그대로 신뢰를 잃는 거잖아요. 에이, 코스닥 저기 가면 안 돼. 야, 코스닥 투자하면 안 돼. 예, 이게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삼바, 연수주의 5조 첫 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에서 빅딜 수주를 성사시켜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수주액 5조 원을 돌파했고요. SK팜테코, 바이넥스, SD팜 등
국내 의약품 이 CDMO 기업의 수주도 줄을 이어서 국내 CDMO 업계에 전성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바의 연도별 수주 규모를 보면요. 21년도에 1조 1천억, 22년에 1조 8천억, 23년에 3조 5천억, 그리고 올해도 5조 2,900억. 엄청나다, 그죠?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의 성장성, 이 마켓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체크해야 되죠. 마켓의 성장성과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마켓 내에서의 경쟁 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하나 더 이렇게 체크를 한다면 CEO의 퀄리티, CEO 밸류를 또 체크를 해야죠. 그걸 교과서에서는 매니지먼트의 퀄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바는 20일 유럽에 있는 제약사와 또 9,300억 원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을 했군요. 삼바는 올 들어서 글로벌 제약사와 11건 총 5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고요. 2011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수주액 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작년 수주 금액 3조 5천억의 1.5배에 달합니다. 삼성바이오는 화이자, 일라일릴리, 로슈, 그리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대다수 17개 회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네요. 최근 상위 40곳, 40곳으로 목표를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삼바에 있다는 대규모 수주 비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과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 발빠른 고객 대응 능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SK팜테코, ST팜, 바이넥스 등도 굵직굵직한 수주 성과를 앞두고 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이 CDMO 분야 신규 진출을 선언해서 글로벌 CDMO 시장에서 한국이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하는 거는 이 삼바의 100% 자회사로 있는 삼성바이오 에픽스가 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죠. 삼바는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인천 송도 5공장은 1에서 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 리터 규모 공장으로 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완공 시에는 삼바는 총 78만 4천 리터의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2032년까지 총 7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72만 리터 규모의 제2바이오 캠퍼스도 건설을 하네요. 2032년까지 제5에서 제8 공장까지 72만 리터. 생산 규모 면에서는 스위스 론자, 그리고 일본의 후지필름,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압도하는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삼바는 99%의 배치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고요. 삼바의 배치 성공률은 99%로 업계 평균 90에서 95%를 뛰어넘는데요. 규제기관 심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존 림 삼바 사장은 우리는 고객사가 원하는 물질을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다면서 경쟁사와의 차별화 요소로 속도와 유연성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항체의약품 중심의 CDMO 사업을 영위하면서 SK는 합성의약품, 펩타이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의 CDMO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SK그룹의 CDMO 계열사 SK팜테코는 최근 2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세종에 첨단 펩타이드 합성의약품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일라일리 등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부터 비만 치료제 수주 물량을 확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쭉 밑에 한번 보시고요. 밑에는 바이넥스,
뭐 에스티파 이런 회사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초격차 뭐 2등하고의 초격차, 이 옛날에 삼성전자에서 늘 나왔던 얘기인데 그죠? 이 삼성의 DNA가 이 삼바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다시 정말 기술적 이 초격차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트럼프 스톰 오히려 기회, 정유서가 중동 의존 낮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가 미국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요. 트럼프의 석유 수출 확대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고, 정부는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낮추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정유사는 중동에 편중된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별 원유 도입 현황과 수입처 다변화 가능성에 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갔고요.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대비해서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첫 단계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2016년 0.1%이던 미국산 원유 비중이 20년에는 10.2%로 수직 상승 한 점을 들어서 현재 16.7%인 이 비중이 20에서 30%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고요. 물류비와 관세를 포함한 도입 비용 측면에서 미국산 원유 가격은 수입 원유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19일 종가 기준 이 WTI 서부 텍사스 원유의 가격이 69.53달러로 두바이유 72.53달러보다 낮고요. 다만 미국산 원유가 중동산 이 충질유와 다른 경질유라는 점에서 도입 물량이 증가하며 정유사가 설비 변경 등에 상당한 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하네요. 정유사들도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원유 도입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가 차원의 협상 카드로 쓰는 만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유 도입처 다변화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였는데 지금까지는 중동산이 70.8%를 차지할 정도로 이래 편중이 돼 있었는데요. 전쟁과 천재지변 등으로 언제든 공급처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가격 협상 및 도입 조건 등에서도 중동 산유국에 끌려갈 수 있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항만 등 미국의 원유 수출 인프라가 취약하고 국내 정유 설비가 중동산 중진류 위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 요 그림이 잘 나와 있다, 그죠? 요런 그림 하나 딱 이렇게 캡처해서 나의 블로그나 카톡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두고두고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복습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세계 석유의 정제 능력 순위도 여기 나오네요. 중국이 1등 1848만 배럴, 미국이 1842만 배럴, 러시아 3등, 인도 4등, 그리고 한국이 5등. 참 우리나라는 참 나라는 작은데 그죠? 웬만한 순위에 5등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 보세요. 인구가 뭐 15억가 다 되는 나라죠. 인도도 그렇죠. 미국도 3억 3천만 명이 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래. 근데 그 다음 우리나라입니다. 밑에 쭉 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2016년만 하더라도 미국산 원유 비중이 0.1%라고 했었잖아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에 미국이 옛날부터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그냥 중동에서 많이 사다 쓰고 미국이 원유를 생산을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장고도 많고 미국산 원유를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동 거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제 어릴 때부터 있었었는데 크게 이제 바뀐 게 2014년을 지나가면서 셰일 혁명이 있었죠. 그 셰일 혁명으로 채굴 채산성이 맞지 않는 그런 셰일층에 있는 석유까지 값싸게 채굴이 가능해지면서 기술이 그러면서 미국이 엄청난 산유국이 됐습니다. 거기에 천문학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석유 같은 거 이제 많이 팔아먹어야 되죠. LNG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 큰 변화의 시작은 셰일 혁명에서 시작됐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LNG 얘기했는데 이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미국 LNG 수출 규모가 1억 톤 전망이고요. 포스코 인터 한화 잇따라 현지 진출 시동입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국내 에너지 기업이 미국 액화 천연가스 LNG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원유가스 수출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건 만큼 미국 내 LNG 생산 수출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이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국 현지에서 LNG 터미널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LNG 사업은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과 생산한 가스를 터미널에 저장한 뒤에 운송하는 사업 그리고 항만 등에서 가스를 액화해서 부피를 줄인 뒤 배로 수출하는 사업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투자 비용도 적은 터미널 사업에 우선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를 위해서 현지 터미널 기업 M&A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LNG 터미널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뒤에 가스 개발 생산 등 사업 범위가 훨씬 큰 LNG 관련 메인 비즈니스에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옛날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터질 때마다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 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한 기술이 축적된 기술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동안 LNG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셰일가스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셰일가스에 힘입어서 세계 최대 LNG 생산 수출국이 됐고요. 지난해에만 9천만 톤 이상을 수출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톤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정부의 LNG 생산 수출 규제를 모두 풀고 설비 투자 지원하겠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업이 트럼프가 딱 당선됐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죠. 업계에서는 계획대로 되면 수출 물량이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는 LNG 수출 사업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LNG 수출이 늘어나면 운송에 필요한 선박 수요도 함께 증가해서인데 슈퍼사이클 훈풍을 타고 있는 조선업체들이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고 업계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LNG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할 때 2, 3년간 100척 이상의 신규 LNG 선박 수요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손에 넘어간 컨테이너선 시장과 달리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 시장은 국내 조선사가 세계 시장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 읽다 보면요. 옛날에 2000 그때가 제가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을 탐방을 갔었던 때가 제가 한화투신의 주식팀장 할 때였으니까 2005년 6년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조선 수주 시장의 한 80%를 그때 싹쓸이 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주가가 한 40배 올랐어요. 40배. 그래서 그때는 중국 모멘텀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미국 모멘텀이고 러우 전쟁에 의한 부분. 2022년 러우 전쟁이 2월 24일 날 터지고 난 이후로 지금 2년 반 정도, 거의 3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튼 거기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죠? 이 모멘텀이 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하다 이제는 돈 줄게 기술다오 중국의 구글까지 하고 있다. 이게 어디 얘기인가 했더니 유럽 얘기입니다. 유럽. 자, 유럽이 중국 클린테크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기로 했다. 야, 유럽이 중국 기업에다가 기술 좀 다오 이러고 있네요, 진짜. 선도형 경제로 과거 중국의 추격을 받아온 유럽이 이제는 역으로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을 따라잡기 위해서인데, 미국에서는 초당적 자문 기구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32개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고요. 범용 인공지능 AG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 이게 맨하탄 프로젝트였죠. 이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 보고서의 골자라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중국과 EU의 무역 수지 추이가 나오네요. EU의 대중국 무역 수지가 요 회색 선으로 나오는데 2,910억 유로 정도로 나오네요. 2,910억 유로니까 그죠? 한 400조? 350조, 400조 이래 정도 중국하고 무역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EU 당국이 오는 12월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을 위한 10억 유로 규모 보조금을 신청받을 때 중국 기업에다가 유럽에 공장을 설립하고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한다. 는 새로운 조건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U 보조금을 대가로 중국 회사가 유럽 기업에다가 이 IP를 이전하도록 강제한다는 건데, 이 같은 시범 정책은 다른 EU 보조금 제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EU의 셈법은 기존에 중국이 써오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건데,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는 유럽 내 기업들이 오염이 심한 대신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고요. 중국은 과거 외국 기업의 자국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IP 공유를 압박하는 체제를 통해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죠.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클린테크 분야를 선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 자국 클린테크 공급망을 육성하는 데 3,700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등이 대표적인데, 이날 나온 EU의 기술 이전 압박 전망은 최근 EU가 중국에 취하는 강경책의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의 기존 일반 관세 10%에 대해서 최고 35%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을 했고, 9월에는 영내에서 수소 보조금을 신청하는 회사에다가는 수소 생산 설비 부품의 25%까지만 중국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돼 있습니다. 네.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도 있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중국이 청나라 초기 시절만 하더라도 전 세계 GDP의 40% 정도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완전히 아편 전쟁 또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정말 이 제국주의 유럽의 그 기업들이 거의 중국을
스테이크 요리 해 먹듯이 뭐 독일은 칭다오 지역 가고 뭐 일본도 진출하고 영국뿐만 아니라 막 작은 정말 썰어서 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중국에 몰락을 했었는데 역사가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한 100년, 200년, 길게는 한 500년 단위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잖아요. 유럽이 서서히 계속 좀 몰락하는 느낌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부상을 했다가 중국이 너무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야, 중국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이 수많은 이 금융 자산과 거기다가 인재 풀이 또 엄청나잖아요. 인재 풀이. 그러면서 지금은 유럽을 침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일은 아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축구 뭐 최근에 전자 주가 빠지는 것도 보면 야, 중국의 CSMT, 창신메모리, 네,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도 이제 쫓아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적다 보니까 주가 약세의 원인이 됐고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신약 개발 기간이 절반으로 연세대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도입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신문 기사 읽어보려고요. 이거네요, 이거. 연세대는 20일 인천 연수구 국제 캠퍼스에서 IBM의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인 퀀텀 시스템 1을 공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BM이 만들었네요. 자, 인류는 복잡한 계산을 풀어냄으로써 수많은 난제를 해결했는데 이번 양자 컴퓨터 도입은 2의 127승 개 연산 동시 처리를 가능하게 해서 국내 학계,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야, 2의 127승이면 뭐 거의 뭐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윤동섭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장도 하셨고 암센터 센터장 하셨던 윤지호 대표, 이베스트 윤지호 대표님의 그 사촌 형님이시거든요. 연세대 총장님이 되셨네요. 윤동서 총장은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서 열린 국내 최초 상용 양자 컴퓨터 제막식에서 글로벌 양자 생태계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요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것. 이번에 설치된 양자 컴퓨터 퀀텀 시스템 1 제조사는 IBM이군요. IBM 나중에 주가 차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27큐비트 이글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국내에 설치됐지만 소유권이 IBM에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는 연간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독점 사용권을 보장받았고요. 퀀텀 시스템 1 도입으로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에 이어서 100큐비트 이상의 양자 컴퓨터를 보유한 5번째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100큐비트를 넘어야 실질적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20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만 존재했고요. 한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력이 2.3이며 미국은 100점, 미국 100점 기준으로 우리가 2.3이군요. 국내 양자 컴퓨터 설치는 물리적 접근성이 좋아진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정재호 연세대 양자사업 단장은 기존에도 대기업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해외 양자 컴퓨터를 활용했음에도 활용 방법, 연구 설계, 오류 정정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댈 대상이 없었다면서 저렴한 비용뿐만 아니라 산학협력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양자산업단지, 양자바이오 융합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국내 거대한 양자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학교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수혜 분야는 이 수혜 분야가
궁금했는데 바이오라고 합니다. 인류가 가장 절박한 분야가 의료 바이오라는 판단에서인데 최근 FDA 승인을 받은 B형 혈우병 유전자 치료제가 무려 46억 원에 달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다면 신약 개발 비용을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이어 광회원이 시초인 연세대는 그동안 세브란스 병원 중립자 치료 국내 최초 도입 등의 경험을 토대로 의료 분야의 학문적인 우월성을 갖췄다면서 다음 주부터 국내 신약 개발 업체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외에 제가 이렇게 본 기사들은요, HMM 매각의 불발,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미국 석유가스로 에너지 패권질 것, 이 후속 기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 스톰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있었고, IMF가 내년 한국 전망을 뭐 2.2에서 2%로 낮췄다 하는데, 예, 경제 전망 보고서는 워런 버핏, 피터 린치가 안 본다고 했습니다. 별로 크게 투자에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외에 백미러에 중국이 보인다. LG전자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운 유재철 사장님이 네,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 좀 볼만했던 것 같고요. 김성현 회장님이 K 잠수함 수출하자. 뭐 이런 내용. 3차원 아바타가 방송을 진행한다. 스트리밍 판을 흔드는 네이버. 네, 이런 기사도 상당히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감기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